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욱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개편 이후 방송 순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편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설 연휴라서 한 주 쉬었더니 확 주춤했네요. 네. 주춤해서 몇 위입니까? 우리가 아직 자랑할 만한 순위는 아닌데요. 네. 네, 전체 팟캐스트가 한 7,000개 된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예. 네, 그 중에서 상위 한 5%? 이 정도 네, 안에는 든다. 좀 저조하네요. 네, 아직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학 분야 팟캐스트에서는 2위입니다. 아, 1위는? 나는 의사다. 아, 예. 나는 의사다하고는 예. 격차가 조금 벌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네. 2위고요. 그리고 공식 카테고리는 아닙니다만은 이 보건의료 시사 분야에서는 우리가 1위죠. 네. 경쟁자도 없어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2위도 네. 없어요. 네. 혼자서 1위를 하고 있는 자, 그래요. 좋은 방송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다시 전국이 뒤숭숭하니까 이제 또 희구라가 뜰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의학 분야 유일한 시사 팟캐스트 히포크라테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의학 분야의 유일한 시사 팟캐스트 히포크라테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정려의사신문의 송수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네. 자주 출연합니다. 네. MC 또 하려고? 힘들 것 같아서요. 두 분이 너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계셔서. 우리 공고 출신 아닌데. 썰렁합니다. 어우, 추워. 네, 첫 번째로 들려주실 뉴스는 어떤 건가요?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벌어졌던 분신 시도 사건입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날 현장에 있었던 많은 기자들 뿐만 아니라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도 모두 깜짝 놀랐던 일인데요. 지난 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방상혁 기획이사가 서울역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날이 그 시간이 한 오후 7시경이었는데요. 이 자리는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이렇게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집회도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홍보하는 자리였죠. 캠페인 네. 자리였는데 그 대신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이크 대화 이렇게 단상 정도 아주 작은 단상 같은 게 있었고. 네, 그런 단상이라고 해봤자 마이크 하나 있는 거였는데요. 단체 장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그 사이에 단상이 올라와서 발언을 하고 있던 방상혁 기사가 갑자기 준비한 게 있다 하면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한 통을 부었습니다. 한 통을 다 부었어요. 누구나 상상하시는 그 휘발유통 있잖아요. 거기 한 절반 정도의 휘발유가 차 있었는데 그거를 몸에 거의 다 부었죠. 그 완전히 흠뻑 젖으셨겠네요. 네, 아주 그 주변이 온통 휘발유 냄새로 진동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당연히 많았을 네, 당시 거 아니에요. 네. 주변에 많았으니까 휘발유통에 있는 휘발유를 붓고 있는 방의사를 주변에서 뛰어가서 바로 만류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아주 많이 놀랐던 사건이죠. 당시 상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의사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파업한다고? 수가도 올려달라고 그러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진정을 알려줄 수 있을까? 너무 많이 고민됩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거 예고됐던 거예요? 전혀. 예, 이것이 바로 의료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리만 들어도 현장에 그 다급했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네, 뭐 들으셨던 그 육성에서 간단하게도 조금 말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의사들이 절박하다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방상혁 기획이사는 이날 유서까지 아예 작성을 해놓고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서 단상에 준비해놓고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 이사는 이날 의료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의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정부 관료들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이 지속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파탄난다. 의사들이 국민 여러분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달라. 또 밥그릇 싸움이 절대 아니다. 정부가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투쟁을 폄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뭐 유서의 내용도 혹시 공개가 됐나요? 네, 유서 자체는 공개가 안 돼서요.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네, 집에 써서 놓고 나왔다고는 얘기만 전해드렸습니다. 그 노한규 회장이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 노한규 회장도 이 상황을 전혀 몰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기자가 이제 그 캠페인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인터뷰를 하려고 따로 그 단상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 네.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서 같이 단상을 바라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노한규 회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방상혁 기획이사가 이제 온몸에 휘발유가 흠뻑 젖은 채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어깨를 토닥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의협 노한규 회장님도 그 작년 12월에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의사 걸기대회에서 그 목에 칼을 긋는 자해소동을 네, 맞습니다. 벌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 절박함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인정은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 그 의사분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휘발유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휘발유통도 방상혁 기획이사가 직접 준비를 해서 마련했던 거고, 당시 그 지난해 말에 있었던 그 걸기대회에서 노한규 회장도 직접 칼을 준비해서 품에 품고 단상에 올라가서 자해소동이 벌어졌었죠. 아니, 진짜, 그 왜 주유소 같은 데 보면은 정전기만 일어나도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진짜 아차하는 한순간이면은 그렇죠. 휘발유를 그렇게 많이 부었으면은 순간이었죠. 이게 주유소 가면 이렇게 휘발유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요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휘발유라고 했지만 네. 그 통에 살 수 있는 건 등유 같은 등유죠, 등유. 거는 예. 살 수가 있잖아요. 난방용으로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입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또 휘발유를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못 보셨어요? 왜 먹어요? 무슨 영화에서? 그 사체를 이렇게 받는 사람인데 그냥 그 앞에서 먹더라고요. 위협이요. 예, 그리고 불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영화가 나와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 좀 하지 말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 분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영화 얘기로 넘어가세요.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의사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비난 여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노한규 회장도 그 자해소동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었죠. 근데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방상혁 이사의 분신 시도에 대해서는 노한규 회장의 자해와 때에 비교하면은 일반 큰 메이저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된 것 같은. 네, 그 이유가 설 연휴의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쉴 때구나.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있었던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메이저 언론들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복합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향이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설 연휴가 지나가니까 이제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대화가 중단됐었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어렵게 마련된 그 협의체였는데 그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료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격 의료는 물론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자 하면서 지난 1월 22일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회의 시작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갑자기 중단돼 버리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게 회의 몇 시간 전에 의협 노한규 회장이 한 언론사와 한 인터뷰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노 회장이 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수가 인상 10%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 수가 인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회의를 시작하고 잠시 쉬면서 도시락을 먹는 사이에 이제 복지부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본 거죠, 기사를.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비공식적으로 10% 수가 인상을 제안했느냐라고 항의했고 바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언론 어디랑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신문이에요? 뭐 방송이에요? 뉴스 토마토 TV라고 케이블 TV 방송인데요. 거기서 이제 의협이 왜 이렇게 투쟁에 나서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었고요. 네. 근데 그 방송에서 그 관련 기사가 이렇게 항의하고 나서 금방 삭제되고 제목도 다 바뀌고 그랬거든요. 아, 뭐 그 말을 한 건 사실인가요, 그러면? 네, 그게 봤어요? 삭제되기 전에? 네, 저는 봤어요. 그 삭제되기 전에 기사를 캡처해놓은 누군가가 보내줘서 그 기사는 봤고요. 또 구글에서 검색하면 삭제하기 이전의 기사도 아니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동영상에는 안 나왔고요. 이게 의협 쪽에서 이제 해명하는 건 인터뷰 동영상에는 그게 뜨지 않았는데 자기가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본뜻과 다르게 전달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었죠. 의협 측에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도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어떤 뜻으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언론에서는 비공식적으로 10% 인상 제한을 받았다라고 썼을지 둘 중에 하나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기자가 전혀 엉뚱하게 썼든지 아니면은 노 회장님이 무슨 근거로든지 그러니까 노 말을 회장님 잘못했든지 말씀도 재미있는 게 비공식적으로 10%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그렇죠. 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비공식적으로 했다. 그거 말 되네 그거.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네.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은 택도 없다. 그럴 리가 있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사과를 요구했었고 네. 그거에 대한 실제로 혹시 충분한 비공식적으로 누가 한 건 했었고. 아닐까?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아니야 그래. 모르겠지만 뭐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얘기를 해도 돼? 아니 해도 돼.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런 얘기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돌기는 하죠. 술자리에서 네. 뭐 복지부 공무원 쪽에 하나가 아니 뭐 한 10% 올려주면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흘려서 얘기한 걸 술자리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색을 하고 네. 무슨 정말 제안을 한 것처럼 지금 하는 거 송 기자가 아니냐. 얘기한 거는 소문인 거죠? 소문이죠 소문. 네.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업계에서 도는 소문이 그러면은 술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많이 뭐 발전했네. 복지부하고 의사협회하고 회의한 다음에 술 한잔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요? 회의는 많이 하고 그 회의가 아무래도 의사들은 개원의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밤 늦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네. 저녁 먹으면서 그래서 반주할 수도 있고요. 파업 좀 하지 마세요.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이고 뭐 어떻게 하면 안 할 거냐. 뭐 우리는 할 거야. 혹시 뭐 그럼 한 수가 10% 올려드리면 안 할 겁니까? 그래도 할 거야. 이런 뭐 그런 분위기. 네. 짐작컨대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수가 10%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뭐 2% 3% 그러니까요.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10%를 올려주면은 근데 파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송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뭐 대본에 없는 얘기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10%를 올려줄 리도 없지만 혹시 올려주면은 안 할까? 에이, 그러면은 근데 제가 현 볼 때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온갖 욕을 다 먹죠. 먹게 돼 왜냐하면 있어서. 정부도 욕먹고 명분이 없죠. 그럼요. 네. 네. 돈 때문에 저런 거네 결국은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의약 분업 때도 의약 분업하고 나서 수가를 대폭 인상해 줬었잖아요. 근데 그게 반짝 효과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래요. 네. 있어서 그때 이렇게 학습 효과 때문에 수가 인상에 대한 그런 거 뭐 독을 든 사과를 먹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또 다시 대화가 재개됐죠? 네. 예. 그 1차 회의가 중단된 지 보름여 만인 지난 4일에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의료계가 3월 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아예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고 서로 아무런 대화도 안 하기에는 양측 모두 부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와 의협협상단 실무진이 대화 재개를 위해서 그 물밑에서 접촉을 해왔고요. 결국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회의여서 어떤 결과물이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의협 측이 제안한 아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양측이 좀 노력하자 이런 걸 의견을 모으는 선에서 좀 끝났고요. 앞으로 두세 차례 더 회의를 갖고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이 협의회에서 도출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협의체가 참 쉽지가 않은 게 1차 회의하고 나서는 복지부가 1차 회의 하다 말고 복지부가 뛰쳐나갔죠. 2차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약사회에서 이번에는 또 공조를 파기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 주시죠. 네, 그 의협에서 복지부에 전달한 아젠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네. 의료 현안 중에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원격 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 이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병의원에서 직접 의약품을 택배 배송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약사회에서 특히 반발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약사회가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말이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의협 쪽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의료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좀 알리기 위해서 넣은 거다. 시범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병원은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은 사러 가는 게 맞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 차원에서 넣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약사회 입장에서는 그 문구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협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큰 상황이죠. 이 얘기가 자체가 그러니까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말하자면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번 아젠다에 의약분업 재평가 부분도 들어가긴 했어요. 넣었어. 네. 예. 원격 의료를 허용하려면 병의원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도 할 수 있게 가야 한다라고 딱 적혀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정말 팩트로 말씀드리면 딱 병의원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네, 그런 문구도 없어. 그냥 앞부분에는 시범 사업을 하고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그런 걸 충분히 한 다음에 추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병의원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뭐야 이상하잖아요, 하자고 그. 했던 거야라고 네. 했는데 이제 직접 그 참여했던 회의 당사자들한테 취재를 해본 결과는 이런 취지였다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그런 설명을 안 들은 상태에서는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1차 때는 10% 비공식적 인상, 2차 때는 의약분업 예외 인정. 뭐 이게 이제 의협 쪽에서 계속 어떤 아젠다를 내고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이거 굉장히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계획적으로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보도의 전술로. 1차, 2차 협상을 다 의협이 깬 거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어떤 의제를 선점하고 있잖아요. 의협에서. 오. 판을 갖고 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는 네. 좀 생각을 안 해봤네요. 뭐 하여튼 의도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부를 굉장히 당황시키고 있는 건 사실인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의협과 이번에 이 의약품 택배 배송 건 때문에 공조가 파기됐잖아요. 네. 의협과 약사회가. 네, 네. 복지부에서는 뭐 뒤에서 웃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그럼 이것도 뭐 술 먹다가 그거 하나 넣어 이렇게 된 건가요? 에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양 단체가 공조를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조에서 정부랑 투쟁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에 비하면 공조가 깨진 게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그렇죠. 예. 하나로 좋을 수는 뭉쳐서 있겠네요. 싸우는 것보다는 네. 분열돼 있는 게 좋으니까. 다들 머리들 좋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숨어져 있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네.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소식이 있죠. 그 히구라에서도 자주 다뤘었는데요. 그 부실교육 비판이 있는 그 관동의대 학생들이 이제 집단 휴학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관동의대 예과 1학년, 2학년과 본과 1학년 등 120여 명이 결국 집단 휴학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관동대와 명지학원이 분당 재생병원과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부속 병원은 없는 상태거든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 땜질식 처방이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러면서 이제 집단 휴학이라는 카드를 꺼냈죠. 그 관동의대 예과 1학년과 2학년 본과 1학년 학생이
총 160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한 120명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게 되면 2014년도 학사 일정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관동의대 또 학생들은 부속병원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그 요구서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교육위 소속이시죠. 네. 그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1, 2, 3학년이 휴학을 결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휴학을 솔직히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증 평가를 인증 유예 상태이고 그래서 올해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이번에 인증 평가에서 만약에 불인증이 된다고 하면 2017년도부터는 국시 응시 자격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법도 있잖아요. 근데 딱 제가 2018년 졸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부터는 만약 이번에 진짜 그런 사태가 난다면 의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최악의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짜 저희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심지어 총장님께서는 뭐 애들 졸업도 못 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시고 이런 학교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하는 교육자들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의사가 되고 싶다면서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서서 시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네요. 관동의대 또 서남의대 사태 다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근데 관동의대 학생들이 휴학기 내러 강릉에 갔다가 못 냈다는 또 이 뒷얘기도 있던데. 네, 이걸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접 이제 학생들의 휴학계를 다 모아 120여 명의 휴학계를 몇 명이 모아서 이제 그걸 들고 강릉에 있는 관동대까지 직접 갔죠. 근데 네. 제출 못한 이유가 휴학계를 접수하는 기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알아보고 가지 그거를. 그러게요.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것도 된다면서요. 모아서 내면 안 된다면서요. 네, 접수 기간도 아니었을 뿐더러 휴학계 제출은 본인이 직접 와서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요즘은 웬만한 건 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그건 직접 갖다 내야 되나요? 종이에 써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수능 이 자연계에선가 유일한 만점, 말하자면 전국 수석인데 고대의대하고 서울의대하고 다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그건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만점이면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냐라고 네. 흔히 생각을 할 텐데 저도 좀 놀랐던 일인데요.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전복열 씨가 서울의대 의예과 정시 모집에서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왜 불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씨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면접을 괜찮게 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 불을 붙을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면접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까, 면접을 잘못 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했는데요. 저희가 입시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서울의대가 거의 유일하게 다면 평가 면접이라는 걸 본대요. 근데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수능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뭐 난이도를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표준 점수로는 전형 서류 전형을 통과한 다른 학생들과 점수 차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이 다면 평가, 면접인데 면접이 몇 %나 반영돼요? 서울대는? 네, 서울대는 이 면접 점수가 좀 높아서요. 30% 정도 반영되고요. 수능 점수가 60% 그리고 학생부 점수가 10% 비중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아니 고대는 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고대도 마찬가지겠죠, 뭐. 네, 고대는 서울의대가 정시모집이었으면 고려대 의대는 수시모집으로 넣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거기도 면접이나 뭐 이런 게 네, 뭐 학생부 있었겠죠. 점수 뭐 이런 네. 게 비율이 달랐겠죠. 수시가 그리고 훨씬 경쟁률도 높죠. 그렇게. 요즘 입시 제도를 네.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수능 뭐 만점이나 뭐 하나 틀린 거나 두 개 틀린 거나 결국 다 그놈이라는 거죠, 점수들은. 네. 그래서 면접에서 차이가 두 분 다 수능 세대는 아니시죠?
수능, 네. 우리는 학력고사 세대죠. 네. 저는 수능 세대인데 또 저 때와는 또 달라졌거든요. 저 때는 이런 뭐 표준 점수에 뭐 난이도 조정 이런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그 만점자는 서울의대와 고대의대를 다 떨어지고 나서 연세의대에 결국 합격을 했다면서요. 네, 연세의대는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뽑는다고 합니다. 100%. 그리고 어떻게 서울대에도 넣고 연대도 넣느냐라고 의아해하시는 그것도 좀 분도 이상해요. 있는데 네. 군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면 접수 기간, 원서 접수 기간이 달라서요. 서울대에도 넣을 수 있고 연대에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입시 제도가 달라서 입시 그 전형 방법이 달라서 벌어진 일이기는 한데 서울대 고대 떨어지고 연대에 합격했다는 사실 때문에 연대 사람들은 제가 거기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에 계신 분들은 왠지 우리가 고대보다 못한 고대보다 커트라인이 낮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아, 그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아닐걸요. 연대는 뭐 인성 이런 거를 안 보나 보죠, 그냥. 아, 지금 박쌤 나온 거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 뭐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 친구가 반영이 안 오늘 되는 것 뉴스 같아요. 그 신문에다 낸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만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그러면 자기보다 좀 인성이 훌륭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들이 다 거길 가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고개를 그러니까 아마,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시는 그런 분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쨌든 네. 뭐 연세대를 발전시키겠죠. 네, 제가 나중에 이제 네. 전 연세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가서 볼게요. 네. 어떤 친구인지 보고요. 네.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만점 이런 거 받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인간미가 않습니다. 없어 보여요. 네. 좀 네. 틀려줘야지.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상규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이상규의 15분 MBA 시간입니다. 이상규 교수님 오늘은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얼굴 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난번 홍천에서 그쵸. 예, 원격 강의를 해주셨는데 홍천에서 재밌게 놀다 오셨습니까? 네, 스키장에서 애들 밥해 먹이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네, 리조트 가셨군요. 그렇죠. 예. 애들 8명을 끌고 어떤 엄마도 안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휴가를 내고 가서 애들 8명을 헤매겼습니다. 어느 몇 집에서 모아서 8명이었어요? 8집이죠, 8집. 한 집당 하나씩밖에 없어요? 하나씩. 아. 네. 참 고생하셨네요. 예. 자, 오늘은 MBA 주제가 뭡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야 안 잘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리하신데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2주가 상당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금방 미천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마케팅에서 제일 핵심적인 개념.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이제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쟁 상대. 예.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병원이든 간에 내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경쟁 전략도 짤 수 있고 상대방이 뭘 하는지도 좀 바라볼 수 있고. 네. 저희는 나는 의사다와 경쟁하고 있죠. 네. 진행하세요. 네. 잠깐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인간의 욕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마케팅, 이제 경영학에서 볼 때는 욕구를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히 쉽게 얘기해서 1차적 욕구, 그 다음에 2차적 욕구란 말을 하는데, 네. 이제 1차적 욕구라는 거는 이게 흔히 생각하는 이제 본능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프다. 네. 뭐 잠을 자고 싶다. 네. 뭐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1차적 욕구라고 하고요. 이제 영어로 우리가 흔히 need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와 반면에 이제 2차적인 욕구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2차적인 욕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wan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구체적인 대상이죠. 그러니까 가령 배가 고프다. 라고 하면 배가 고플 때 그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김 변호사님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갈비탕 먹었습니다. 갈비탕. 네. 우리 박 선생님은? 저는 어느 병원 구내식당에서 100번 먹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무지하게 이제 많은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앞에 짜장면집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짜장면집에서 뭐 점심 때 짜장면 먹을 수 있죠. 그냥 가서 짜장면 먹을 수 있는데 가령 짜장면집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령 내가 중국집을 하니까 나의 경쟁 상대는 신라 호텔 8선이다. 뭐 가령 아니면 호텔 중식당이다. 왜냐? 내 중국 음식점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좀 맛있고 멋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내야 내가 이제 경쟁이 되겠다. 네. 같은 중국집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있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일단 듣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경영학적 용어로 마케팅적 근시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 마이오피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시안. 네. 마케팅 마이오피아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짜장면집, 중국집 사장님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병원 원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짜장님집 중국집 사장님과 같은 생각을 짜장면집은 짜장님집 짜장님집 발음이 사장면 자꾸 얽히고 있어요. 약간 아까부터 나만 느낀 건 아니죠? 예. 짜장님집 사장면 네. 예. 오늘 무지하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그러게요. 왔더니 말도 꼬입니다 네. 지금. 원장님들은 근데 그 짜장면집 사장님 같은 생각을 흔히 한다는 거죠. 흔히 하고 계십니다. 어떤- 본인이 생각을 네. 못 하시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뭐 경우를 예를 조금 들기 전에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가령 학교 앞에 있는 중국집, 동네 중국집에서 채워주는 인간의 욕구가 어떤 걸까요? 뭐 배고픔. 배고픔, 그죠? 근데 배가 고파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식당이라는 게 뭐 중국집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분식집 같은 데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한 20만원짜리 호텔 정식을 먹을 수도 있죠, 그죠? 네. 먹을 수 있어요. 태어나서 먹어보신 음식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였죠? 무슨 외국의 뭐 유명한 푸드를 말하는 거죠. 양식당. 푸드. 네, 푸드로. 네. 뭐 어떤 걸 생각하시길래 지금 뭐 위스키도 있고, 그죠? 그런 거? 예. 그런 거 말고 밥. 뭐 양식당에서 한 뭐 몇백 불짜리 먹어본 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짜리도 몇십만 있어요. 원짜리까지는 먹어봤어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내 배가 고프다. 점심 배가 고파요. 그럴 때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는 그게 충족시켜주는 인간의 욕구하고 20만 원짜리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충족시켜주는 인간의 욕구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네요. 다르죠. 네. 다르죠. 예. 그러니까 가령 그 짜장면집이 충족시켜주는 욕구는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한 끼 해결하면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빨리 한 끼 해결하고 예. 뭐 빨리 들어와서 일하자. 네. 뭐 잠을 잘지도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욕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집, 동네 중국집이 충족시켜주는 욕구는 네. 똑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라면집에 그렇죠. 공깃밥. 분식집이나 예. 아니면 맥도날드나 네. 롯데리아나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종, 내가 하는 사업이 충족시켜주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뭐냐라는 걸 파악을 해야 나의 경쟁 상대가 비로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령 나 점심 때 배고픈데 이거 한 끼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고 20만 원짜리 밥 먹는 사람은 뭐 간혹 취향 아주 독특하신 분 빼놓고는 뭐 돈이 없을 넘쳐서 것 같아요. 거의 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20만 원짜리 식당이 채워주는 인간의 욕구는 배고픔이라기보다는 뭐 몇백 불짜리 식당에 왜 가셨나요? 접대 받으러 가셨나요? 뭐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그쵸? 뭐, 네. 그러니까 돈을 박쌤이 냈어요? 내가 냈죠, 그럼요. 진짜요? 네. 가족과 오. 함께. 네. 예. 근데 여행 이제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외국에. 그죠? 그렇게 비싼 식당은
배고파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죠? 뭔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그렇죠. 하러 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얼마나 뭔가 좀 도대체 맛있는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그렇죠. 만들거나. 네. 그래서 되게 보면 밥 먹으러 와서 밥은 안 먹고 사진만 찍지 사진 않습니까? 찍고, 네. 열심히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욕구죠. 배고프다는 욕구가 아니라 뭔가 추억을 만들고 그리고 싶다. 내가 거기를 가봤다고 자랑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욕구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20만 원짜리 식당이 충족시켜주는 욕구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른 경쟁 상대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가령 뭐 오페라다라. 그렇죠. 예, 뭐 그죠? 비싼 뮤지컬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 충족시켜주는 욕구가 밥 먹는 욕구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렇겠네요. 약간의 과시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차적 욕구하고 2차적 욕구를 구분을 했는데 대부분의 근데 흔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과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면 내가 정형외과를 하고 있으니까 나의 경쟁 상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규모가 큰데 정형외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개인 내과 의원을 하시면서 세브란스 병원 내과가 나의 경쟁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요새는 많이 줄었지만. 근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집 사장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 중국집 사장이 호텔의 셰프였는데 거기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조그만 전방을 차리면서 호텔하고 경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가령 세브란스나 뭐 큰 병원에 계셨던 교수님을 계셨던 분이 이제 로컬에 나오셔가지고 또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다른 건가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경우에 실제로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네. 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밥을 먹고 싶은 욕구, 아까 말했던 그런 과시욕 같은 있으신 분이 아무리 유명한 셰프라고 하더라도 동네 중국집에 와가지고 네. 그 욕구를 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동네 중국집이 아니고 어디 가로수길에 있는 무슨 조그만 명품 하지만 명품 중국식당이다. 20만 원을 받아야지 네. 가는 거죠. 그런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가 유명해야 가는 거고. 유명해야 가는 네. 거고. 그래서 예. 이렇게 내가 충족시켜주는 고객의 니드, 우리 병원에 오는, 우리 의원에 오는 고객이 가진 니드가 예. 뭐냐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마케팅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데. 네, 결국 고객의 눈높이가 뭔지를 알아내는 그렇죠. 거네요. 네. 나한테 뭘 원하느냐. 네. 우리 병원한테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를 파악해내는 게 사실은 마케팅 활동의 출발점이 되고 네. 그게 경쟁자 분석으로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새 이제 종이 신문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청년의사는 괜찮으신가요? 잘 안 돼요. 저희도 앱이나 외부로 보는 분이 늘고 종이는 그쵸? 점점 안 보시는 거예요. 가령 뭐 중앙일보 사장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라디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네, 종이 신문을 안 보니까 이 오디오 신문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거 아세요? 요새 어느 뭐 논설위원 신문사에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비밀이라면서 지인한테 말했대요. 나도 종이 신문을 안 본다고. 저는 집에서 종이신문을 그래도 비교적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중앙일보 사장님이 야 요새 종이신문이 너무 안 팔리는데 야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원인 분석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상황을 분석을 하면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신문이 과거에 충족시켜주던 그 인간의 욕구가 어떤 거였을까요? 과거에 잘 팔리던 시절에. 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준다? 알려준다. 사실은 혹은 근데 그런 욕구도 많았지만 화장실?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출근하시면서 이제 시간을 때운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죠. 앉아서 시간 때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보다는 신문을 많이 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체적으로 강력한 대체제가 요새 나와버린 거죠, 이미. 그렇죠. 아이폰이니 뭐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병원에 내가 하는 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눈높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규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동네 의원의 원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날 찾아오는 환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대학병원에 가는 환자들하고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막연히 다르다는 건 알겠어요.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개인 의원이나 여러 가지 병원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가진 원트가 아니라 2차적인 욕구가 아니라 1차적인 욕구가 과연 뭐냐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1차적인 욕구. 거꾸로 아니고요? 1차적인 욕구죠. 1차적인 욕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적인 욕구는 구체적인 대상들, 중국집, 뭐 맥도날드 이런 거니까 내가 맥도날드를 원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1차적인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야 내 경쟁자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 사람이 식당에 배가 고파서 가는 건지 뭔가 삐까번쩍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가는 건지와 같은 1차적인 욕구들을 판단을 해내야 그리고 그게 뭔지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 앞으로 여러 가지 경쟁 전략을 세우고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어느 다른 분이 쓰신 칼럼에 요즘 성형외과의 경쟁 상대는 다른 성형외과가 아니라 무슨 피부 관리실? 무슨 에스테틱? 스파 뭐 이런 게 경쟁 상대라고 쓰신 걸 봤는데. 그래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비슷한 맥락인 거. 그러니까 내가 가슴 성형을 할지 핸드백을 살지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아 백화점도 나의 네. 경쟁 상대고 네. 스파도 경쟁 상대고 하는데 의사들은 다 내 옆집의 성형외과만 경쟁 상대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그렇죠. 요새 백화점에 가보면 편집샵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핸드백은 핸드백 가게에서 사고 시계는 시계 가게에서 사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계랑 핸드백이라는 게 여자들한테 보면 요새는 시계를 잘 안 차지만 사실은 경쟁 상대인 거거든요. 내가 가진 돈 중에 뭔가 나를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그게 시계일 수도 있고 뭐 장신구일 수도 있고 핸드백일 수도 있고 명품 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형수술일 수도 있는 거니까 다 서로 간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요건은 다 똑같은 거니까요. 네. 오늘의 결론 핵심 메시지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그렇죠.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니드, 욕구가 뭔지를 왜 여기를 오는지를 파악하라. 파악해서. 그러면 그거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나의 경쟁자가 누구인지가 보다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알려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 뭐 물어볼까요? 이렇게 여기 왜 왔냐 이렇게? 여기 왜 왔어요? 설문조사를 해. 설문조사를. 그 환자가 띵 이러면서 진료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왔지. 대학병원 가면 막 기다리니까 여기 빨리빨리 해줄 것 같으니까 빨리 왔다. 그렇게 답변해주면은 고마운 거죠. 근데 여기 오니까 사람 더 많네. 막 이래버리면. 뭐 이런 얘기들을 알아내야 된다. 뭐 무지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고 뭐 그동안에 뭐 마케팅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기법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뭐 네, 15분 지났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여지를 남겨두시는 또 좋습니다. 네, 오늘 15분 MB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내망현의 주제는 갈 곳 없는 암 환자와 요양병원의 위험한 동거입니다. 고령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에 최근 암 환자의 입원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노인 전문병원이나 암센터라는 간판까지 걸고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 중에서 민간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보험사들하고 갈등을 좀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를 직접 취재한 청년의사신문 곽성순 기자와 함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곽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배경이 뭔가요? 네, 이거 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암 환자가 입원할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첫째 보면 이제 암 환자들이 주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대형 병원들을 보면 그 대형 병원들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암 환자들이
수술이나 뭐 이런 치료들을 마친 암 환자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이 별로 안 되는 입원 환자들이 되는 거죠. 이제 뭐 더 이상 수술이나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 환자들이 입원을 좀 꺼리는 상황인데요. 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계에서 이걸 캐치를 한 거죠. 이런 상황들을. 이런 암 환자들이 이제 입원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요양병원들의 입장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요양병원 수가 갑자기 좀 늘어나고, 정부에서 이제 일당 정액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자기들 살 길을 찾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암 환자들이 입원할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을 우리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좀 살 길이 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들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암 환자 세상에 그렇게 병원이 많은데 암 환자들이 왜 갈 곳이 없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암 치료 적극적인 암 치료 수술이나 뭐 네네.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를 이제 네. 받을 때는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아직까지 완전히 집에 가긴 좀 그렇죠. 어려운데, 그렇죠. 대형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환자들이 한 그룹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항암 치료, 항암제를 투여하는 그렇습니다. 네. 환자들은 네네.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렇죠.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니까 외래 베이스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이 몸 상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집에 있기도 좀 힘들고 해서 좀 요양도 하면서 좀 쉬고 뭐 치료도 받는 이런 공간이 그렇죠. 필요한데 그거는 대형 병원에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갈 곳이 없다 이런 거죠. 좀 더 이제 붙여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 있기는 어렵고 네. 집에 있기도 어려운 그렇죠. 중간에 있는 암 환자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뜻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진 않죠. 법적으로 네. 안 되는 건 법적으로 안 아닌데 되는 건 없는데요. 삭감되겠죠. 네. 네, 암 환자가 그게 그 얘기 치료를 아닙니까? 했는데, 예. 법적으로 그 대형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데리고 있어도 청구를 못 한다는 뜻인가요? 청구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병실료만 받는 거죠. 그렇죠. 병실료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대형 병원, 우리가 말하는 진짜 큰 병원, 빅5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병원들은 이제 이 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하루에 안 끝나니까 한 2, 3일 정도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외래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항암 치료를 그렇죠. 그거 항암제 투여를 목적으로 3일 동안 입원을 시켰다. 병원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삭감될 거란 말이죠. 입원료가. 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거 항암제 투여 말고는 다른 특별한 검사나 무슨 치료 행위가 없는 환자를 며칠 동안 계속 입원시키면 병원 측에서는 반값 말고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영상으로도 손해가 되니까 당연히 내보내는. 그래서 취재 과정 중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잘 되는 요양병원은 빅5에 몰려 있다. 앞에. 빅5 앞에 몰려 있다. 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거기 많이 가니까 암 환자들이 그 앞에서 이제 거의 메디텔 변형 그렇죠. 의료기관인데 메디텔 역할을 하는 그렇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네. 거기서 이제 근데 입원해서 그러면 어쨌든 그게 왜 문제인 거죠? 요양병원에 암 환자가 가는 게? 그게 뭐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암 환자들이 그 요양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요양병원마다 다 차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암 치료를 한다는 요양병원들에서 주로 이제 내세우는 치료법들이 고주파 온열 치료 또는 이제 미술토 치료 또는 뭐 비타민 요법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이제 이 의학계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이제 보완 대체 요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암을 치료한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실제로 암을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입원시켰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고주파 온열 치료나 미술토 치료 이런 것들이 의학적인 근거는 있는 건가요? 요건 조금 좀 봐야 되는데요. 고주파 온열 치료 같은 경우는 기기값이 비싼 거 빼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도 도입을 해서 비급여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암 치료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많은 보완 대체 요법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대학병원 교수들도 얘기하는 교수들도 꽤 많이 있고. 그게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아닌 거죠. 급여는 안 됩니다. 급여는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고주파를 기계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환자를 눕혀놓고 기계를 이제 그 암이 있는 곳에 딱 두면 열을 이제 실제로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세포에 열을 올려주는데,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들어보면, 일반 세포에 비해서 암세포가 열에 견디는 그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더 약하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그 온도를 높였을 때 암세포가 먼저 이 영향을 받아서 뭐 파괴된다. 뭐 이런 게 아마 핵심적인 이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근거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식약처에서 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한 있으니까요. 거죠.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게. 그럼요.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인정된 비급여로 그럼요.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미술토는 뭐예요? 무슨 미술토는 흙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겨우살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아, 풀이에요. 예, 풀 이름인데 이제 외국어로 하면 이게 미술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외국어를 그대로 발음하는 뭐 이렇게 돼서 나온 주사제입니다. 일종의. 뭐 흙의 일종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 그 식물이고요. 네. 이제 미술토 치료는 주로 이제 이 주사로 맞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주사제로 이제 유명하죠. 근데 요 일단 이제 면역을 높여준다 이런 얘기 하면은 약간 좀 근거 없는 것일 이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조금 대학병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도 좀 듣고 나름 인터넷에 있는 자료도 좀 찾아보고 실제로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주사제를 팔고 있는 실제 이 주사제를 팔고 있는 업체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연구가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특히 독일이나 뭐 이런 유럽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 관련된 치료가 되어 왔고 논문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미심쩍지만 근거가 좀 있다라고 주사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주사약 포장지에 항암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요거는 적혀 있는 거예요. 요 약은 미스토 치료 관련된 주사약은 실제로 식약처에서 항암제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뭐 어떤 종류의 암에 뭐 효과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암이라고 딱히 있는지는 아무데나? 않고, 예. 그래서 이제 뭐 항암제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뭐 이게 이제 비급여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르긴 한데요. 네.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요런 보안대체요법을 꽤 많이 하는 유명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제 요걸 비급여 가격으로 공지를 해놓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좀 체계가 있는 곳은 원래 비급여 가격도 이제 공지해야 되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요양병 같은 경우는 뭐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된 곳도 많고 많으니까요. 되게 뭐 한 보니까 ABC 뭐 이런 식으로 2만 원에서 2만 6천 원. 맞습니다. 한 2만 5천 원 정도. 그 요양병원의 예를 들면 주사 한 방에? 한 방에 2만 5천 원인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건 이제 미스토 치료를 한번 시작을 하시면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맞으시는데요. 초창기에는 길게 이런 식으로 한 1, 2년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1년, 2년을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1년이면 한 3,600만 원 정도. 360만 원. 36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인데?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니까. 잘못했나요? 1년이면은 360만 원. 숫자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 의학적으로 뭐 이 좋냐 안 좋냐 떠나서 이게 민간 보험사하고 갈등이 있다. 그 부분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방금 전에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편집하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쌤이 지금 7시에 어디 가야 된다고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비급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면역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들 중에 실손형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민간 암보험을 들고 있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들은 이제 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실제 보면 이 민간 보험에서 암 치료를 보장해 줄 때 약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보면
이 직접적인 암 치료를 했을 때 보험료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미술토 요법이 직접적인 암 치료냐 그렇죠. 아니냐 그걸 봐야 의견이 되는 갈릴 겁니다. 수 있다는 거죠. 예. 보통 직접적인 암 치료라고 하면 이제 암세포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암 치료라고 하면 보험사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보면 안 줘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원은 어때요? 입원.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원래 보통 그 입원하면은 뭐 하루에 얼마씩 보상하는 거는 그거도 조금 또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래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입원료는. 그래서 입원료도 이게 엮이는 건데요. 네.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입원료도 못 받죠. 네. 못 받습니다. 예. 약값도 못 받고 입원료도 입원료도 못 받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암 치료라고 인정이 되면 줘야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네요. 옵션이 될 수 집에 있겠죠. 있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큰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근데 여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쉬면서 근거가 뭐 있든 없든 간에 뭔가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든 정부가 같은 효과가 그렇죠. 있다고 한 거니까 그거를 치료를 좀 받으면서 돈은 하나도 안 들고 심지어 일부 더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에 따라서.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요양병원들 비는 병상이 많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비는 것이죠. 병상 채워서 좋고 그다음에 그 아까 비급여 요법을 시행해서 또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양쪽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군요. 뭐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환자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보험사한테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대충 분위기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결국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암 치료냐 아니냐 이 부분보다는 그 원래 보험사와의 이 보험 상품을 개발했을 때 당초에 그 측정했던 보험금의 양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옛날 요실금 문제처럼.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이런 미스터 치료나 온열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을 때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별 문제 없었던 거죠. 해주는 거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 늘었구나 최근에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뭔가 감지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사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가는 돈이 확 늘었으니까 왜 늘었나라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도 최근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요 관련된 소송도 꽤나 늘고 있다. 소송까지. 그렇죠.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환자가 이제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소송을 거는 거군요. 네. 왜 안 주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난 판결이 있나요? 케이스별로 다른데 이제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근거를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취재장에서 과정에서 들어보면 이제 요양병원에서 의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실제 치료를 했던 의사들. 이 의사들이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환자 측을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미술토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애초에 영업을 할 때, 그런 근거나 이런 자료들까지 마련을 해서 의사들한테 영업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런 근거나 이런 것들은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제약사 관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준 적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재판에서 이쪽이 이긴 쪽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반대쪽이 이긴 경우도 반대쪽이 이긴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보험사들이 처음에는 이런 각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결정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보험사는 똑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주기도 하고 어느 보험사는 안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의견이 엇갈렸는데 최근에는 몇몇 보험사 이제 서로 다 통하기 분들이, 때문에 그렇죠. 금방 같아져요. 말을 맞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비슷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결국 이게 보험과 관련된 해석의 분쟁인데 그렇죠. 금감원에서는 이런 보험 관련해서 지도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금감원까지는 아직 안 올라가는 것이 제가 이제 손해보험협회 쪽에 문의를 좀 해봤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더라. 혹시 협회 쪽에 이렇게 올라온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감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즉 얘기하자면 아직 그걸 피해 사례가 올라온 적도 없고
협회에서 이걸 아직 보험 사기라고 하기에 좀 뭐하지만 보험 사기나 이런 쪽으로 의심 있게 보는 시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어찌 됐던 보험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보험이란 특성상 선량하게 이제 보험금을 내는 보험료를 내는 일반 가입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상품이 아예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 예측이 되네요. 또 이거 해서 몇몇 병원하고 이런 그 환자들 좀 악의적인 환자들을 엮어서 형사고 사기죄로 보험 사기 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언론에 터뜨리고 예, 좀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보험금이 안 나가도록 그런 과정들이 좀 앞으로 남아 있겠네요, 천상. 네.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엔 힘든 게 아까도 이제 초반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예 또 근거가 없다고 하기는 뭐한 것이고 식약처에서 그렇죠.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요법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딴 병원은 아까 일주일에 두세 번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어떤 병원은 매일 하루에 막 세 번씩 하는 그렇죠. 거야. 그리고 입원했다고 해놓고 입원도 사실은 안 했어.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면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은 요새 어디 병원에 있었는지 어딘지 다 나오거든요. 나이로 환자들은 그렇죠, 병원 밖에 나갈 때는 전화를 두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뭐 사실 암 환자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대포폰이 필요한가? 암 환자들한테? 그런 편법이 끼어들지 않은 이상 그렇게 형사 쪽으로 가거나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사기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네요. 대신 이제 이 상품을 좀 조절하거나 뭐 어떻게 보험료이 낮춰지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여러 가지 뭐가 있을 수 있겠죠. 피해 방법. 약관이 약간 약관을 변경될 수 있겠네요. 있겠죠. 그렇죠. 약관에도 괄호에서 뭐 미술토 요법 뭐 이런 안 된다라고 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뭐 암 관련돼서는 뭐 가령 모든 암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가령 뭐 무슨 특정암, 특정암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됐잖아요. 특정암 치료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관이 바뀔 수. 그리고 뭐 미술토 아까 그 주사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메이저 제약회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작은 회사? 메이저까지는 아닌데요. 아마 근데 미술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몇 개가 없거든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수입이죠. 수입품이에요.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거의 완톱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약회사하고 고주파와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럴 수가 있죠. 만약 이게 진짜 이슈화가 된다면 이슈가 될. 그리고 그 제약사에 물어봤을 때도 최근에 굉장히 공손한 기자. 굉장히 뭐 몸에 배서 이 최근에 실제로 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판매되는 주사제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사활이 걸렸겠네요. 그 회사도 주식회사일 거고 아마 자료가 공개될 거니까 사실은 그 회사에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 이 요법이 얼마나 많이 행해졌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민간 보험사하고 또 그런 의료기기라든지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쪽하고 또 환자하고 이 세 개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수한 상적인 게 영역이 너무 부각되지 않고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뭐 그런 쪽으로 풀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끝으로 걱정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상정한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들은 그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제대로 지금 받고 있으면서 그렇죠. 중간에 맞습니다. 가서 좀 쉰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토나 무슨 온열 뭐 고주파 이 요법은 그냥 뭐 혹시나 말 그대로 보완적으로 쓰는 요법이죠. 이런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얘기를 쭉 나눴는데 어떤 경우는 이 대체 요법의 효과를 너무 크게 보고 있습니다. 더 검증된 항암 치료는 안 받고 그 병원에 그냥 계속 눌러 앉아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실제로 그 환자들이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문의를 하면 기존에 있는 치료를 받을 필요 없다.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그게 위험한 거예요.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고 이 치료만을
으로도 암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 이겨낼 수 그렇게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라고 주장하는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요양병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 전문 이런 거는 원래 쓸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요양병원은 원래 이제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령의 만성 질환자들이 말 그대로 가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들인데 암 환자의 경우는 그렇죠. 예외가 됩니다. 원래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몇 있습니다. 60세인가? 65세든가? 하여튼 몇 살 이상만 입원할 수 있는데 특정한 중한 병이 있으면 젊은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암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적으로 전문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표시를 할 수 있냐고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환자들이 거기에서 맹신하게 되고 예전에 우리 뭐 약침, 산삼, 뭐 이래서 크게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이라는 절체절명한 그런 상황, 위기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고 거기에 뭔가 상행위적인 그렇죠. 돈벌이가 이게 개입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사실 저희 아버님도 지금 췌장암이신데 5년간 지금 항암 치료를 계속 잘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에서 힘드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실 그 계속 정부는 그 암 환자들에 대한 그 지원이라든지 대책 보험 카바레지 이걸 굉장히 높여가는 건 사실인데 아니 부족한 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더 많이 생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팔로우업을 해줄 것이냐, 지원을 해줄 거냐,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회사 얼마 전에 난 기사 보니까 아주 커다랗게 암 노인 전문 병원 꽤 많더라고요. 써붙이고 암센터라고 써붙인 데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시 못하게 돼 있는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좀 해보고 이렇게 요양병원인데 암센터라고 커다랗게 써붙이는 거는 문제는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곽성순 기자와 함께 이 요양병원과 그러니까 일부 요양병원과 갈 곳 없는 암 환자들이 만나서 벌어지는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자, 히포크라테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박쌤께서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된 게 사실이고 오늘 양재동 가신다고요. 양재동에 뭐하러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시는 길 안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 겁니다. 네. 히구라에 대한 청취 소감 등 의견은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팟빵이 이게 팥으로 만든 빵이에요? 네. 아유, 그런 유치한. 자, 팟빵, 아이튠즈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되는데요. 1666-1895로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기자, 작가 김은영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2월 7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